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늘었다거나 분쟁이 많아졌다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변수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상시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국방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방위비를 구조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 결과 글로벌 방산 시장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방산, 이른바 K방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방산이 단순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가성비 좋은 무기를 공급하는 보조적 플레이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납기 신뢰도, 가격 경쟁력, 실전 검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까지 동시에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 분석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연간 매출 합계는 곧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조 원을 조금 웃돌던 규모가 단기간에 1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성장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산업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확장 국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수주 잔액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며 이익 구조까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운이나 외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량 생산체제, 신속한 납기, 실전 운용에 최적화된 설계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왔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무장을 서두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선택지에 오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에 대해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높고 납기는 불확실하며 정치적 조건과 운용 제약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통제 구조까지 함께 사는 계약이 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 합리적인 가격, 빠른 인도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국 무기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균열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라는 전투기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애매한 태도, 중동에서 날아온 예상 밖의 러브콜, 그리고 전 세계 공군 수뇌부들이 직접 시제기에 올라타기 시작한 이례적인 장면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왜 한국의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 산업의 핵심은 몇 개 기업이 단순히 잘 나가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이 동시에 커지고 있고 서로 다른 무기 체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이전과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해외 금융권과 방산 전문 분석기관들이 추정한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연간 매출 합계는 곧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조 원 수준이던 시장이 단기간에 10조 원 이상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속도는 정상적인 내수 성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수출 확장과 장기 계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흐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한화 계열 방산 사업은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항공 엔진과 탄약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매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매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전차와 장갑차를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그 상징성이 가장 큽니다. 한때는 내수 위주의 항공기 제작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FA50을 중심으로 확실한 수출 기체를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체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속 성능 개량, 유지보수, 훈련 체계까지 포함된 장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매출은 물론 이익률도 급격히 안정됩니다. 여기에 미사일과 방공 체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그림은 더 완성됩니다. 중거리와 장거리 방공망, 요격 미사일, 레이더 체계는 한 번 도입되면 국가 안보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기술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주 잔액입니다. 이미 계약을 따낸 물량만 해도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쌓여 있고 이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향후 몇 년 동안 한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꺾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고정비 부담은 줄고 생산 효율은 올라가면서 이익 구조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국내 시장 역시 이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과 노후 무기 교체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 미사일,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따로 노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축적이 양쪽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커진 K방산의 중심에 왜 하필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체가 등장하면서 한국방산의 위상이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가 단순한 신형 항공기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징이 된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 파트너인지 잠재적 이탈자인지 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애매함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KF-21 개발 사업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1단계 체계 개발은 2026년을 목표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에게도 쉽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게도 결코 가벼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깎아먹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기술과 정보, 일정과 책임을 서로 믿고 공유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은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대폭적인 감액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균형은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명목상 공동개발이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여전히 KF-21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장들을 보면 단자형이 아니라 복자형 시제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 더 나아가 동남아 지역 생산 권한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요구들이 기존의 공식 합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양국 간 합의에서 명시된 것은 단좌형 시제기 한 대에 대한 이전 가능성 논의였습니다. 그마저도 명확한 조건과 보안 전제를 전제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자형 시제기 요구는 과거에도 몇 차례 언급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측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KF-21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가 직결된 사안입니다. 시제기는 완성품이 아니라 개발 중인 핵심 기술 집합체입니다. 이 기체가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고 누가 접근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양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이중적 행보입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KF-21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터키의 칸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체는 아직 실전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장기 운용 신뢰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공동 개발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체를 탐색하는 모습 자체가 신뢰를 흔드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과연 KF-21을 끝까지 가져갈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단기적인 정치 계산이나 협상 카드로 이 사업을 바라본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산업과 안보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KF-21은 인도네시아에게도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날아온 예상 밖의 러브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의 장면이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에서 판을 흔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중동,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한 관심 표명 수준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미국의 F-35를 대규모로 도입하려 했던 나라입니다. 자금 부족 때문에 포기했다는 해석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 국가는 국방 예산과 외환 보유, 정치적 의지 어느 하나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건이었습니다. 피시모 도입 과정에서 요구된 보안 통제, 운용 제한, 소프트웨어 접근 문제는 전투기를 사는 계약이라기보다 통제 체계를 함께 받아들이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내고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무기, 이 구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왔던 겁니다. 결국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F-35는 접는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선택지가 바로 KF-21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F-21이 단순히 싸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운영 자유도와 정치적 간섭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를 정확히 건드린 셈입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는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이 그대로 증명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외교 행사나 의전 일정이 아니라 공군 기지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전투기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닙니다. 개발 단계의 외국 전투기에 타국 국방 고위 인사가 직접 오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구매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장면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공군 수뇌부가 시제기에 탑승했고 이번에는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KF-21을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 옵션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협력이 아니라 몸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와의 대비가 드러납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를 자처했던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고위급 인사를 시제기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외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개발 단계 항공기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급 인사를 직접 태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체의 안정성과 개발 방향을 신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동의 전략적 선택지로 공식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중동 국가들은 KF-21을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주력 후보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술과 전략의 관점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의 무게를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극히 드문 선택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는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설계상 잠재 결함, 소프트웨어 오류, 예상치 못한 공력 문제까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제기를 조종하거나 탑승하는 인물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의 시험 조종사, 그것도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최상급 전문가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공군 최고위 지휘관에 이어 국방부 차관까지 연달아 시제기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 비행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를 믿고 우리의 전략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겠다는 행위입니다. 이 선택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항공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교 참사로 직결되고 정치적 신뢰는 붕괴되며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협력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산 계약 하나가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 사안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투기 개발 역사 속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시제기 단계에서 2차례나 추락사고를 겪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대규모 에어쇼 한복판에서 발생했고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체가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소프트웨어 결함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고로 사업은 수년간 지연됐고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아랍에미리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인사를 직접 태웠다는 것은 KF-21의 개발 수준과 안전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말로 신뢰를 표현하는 것과 몸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2단계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외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구간에서 가장 강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는 말보다 이런 행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 국가의 공군 수뇌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 기체, 전략적 선택지로 공식 검토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한 국가의 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 전체에, 나아가 미국 중심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지점은 기술과 전략입니다. KF-21이 왜 이런 신뢰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체가 단순한 4세대 플러스 전투기를 넘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KF-21, EX와 내부 무장창, 그리고 이 전투기가 F-35가 독점해왔던 영역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과 전략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KF-21이 단순히 운용이 쉬운 4세대 플러스 전투기라는 평가를 넘어 왜 일부 국가들로부터 미래를 걸어볼 수 있는 기체라는 판단을 받기 시작했는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F-21EX라는 진화형 로드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는 아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 다음을 보느냐입니다.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초기에는 외부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이후 내부 무장창을 활용한 스텔스 운용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의 종착지가 바로 KF-21EX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포인트가 내부 무장창입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시나리오는 2000파운드급 GBU-31 벙커버스터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2급의 폭탄을 내부에 넣어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사실상 F-35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KF-21은 처음 공개될 때부터 내부 무장창을 이렇게 크게 설계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공대공 전투기가 아니라 고위험 침투 임무까지 염두에 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장악에 특화된 전투기들은 내부 무장창 크기가 제한돼 있고 대형 폭탄은 외부 장착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벙커버스터는 다릅니다. 적방공망 한가운데 가장 위험한 구역까지 들어가서 투하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이 임무를 비스텔스 기체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반면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는 기체는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한 상태로 목표 상공까지 접근해 임무를 수행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텔스의 진짜 가치입니다. KF-21EX는 바로 이 영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5세대 기체는 아니지만 특정 임무 영역에서는 그 경계에 접근하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수요 국가들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F-35를 원하지만 가격과 유지비, 정치적 제약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KF-21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획득 비용은 절반 수준, 유지비는 더 낮고 정비 체계는 단순하며 운용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단계적 성능 향상이라는 명확한 로드맵까지 제시됩니다. 이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F-35 대신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KF-21은 완전한 5세대가 아니다.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제20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역설적으로 KF-21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기체였다면 이런 평가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 중심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F-35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유사시 부품 공급 중단, 소프트웨어 통제, 핵심 기능 제한 가능성까지 공식적인 우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투기는 정말 우리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됩니다.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실전적으로 쓸 수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체. 그래서 KF-21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주력 후보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전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방산 시장은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전투기를 진지하게 바라보고